평균 수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미 되었죠.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내게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 마지막 10년을 좌우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차재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시는 길에 날씨가 좀 추웠죠, 요즘 아침 저녁으로, 그죠? 예, 기온 변동이 심한 그런 철입니다. 그렇죠. 이런 추워지는 계절이 오면 혈관 질환이 잘 생길 수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혈관은요, 네. 기온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별히 추운 계절에서는 혈관의 수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축이 자꾸 돼서. 예, 그렇죠. 네네. 예. 경직도가 증가함으로써 예. 혈액의 속도가 갑자기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뇌경색이라든가 네. 이런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데 예. 특별히 이런 고혈압이 심한 환자들에서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뇌출혈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 오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무서운 질환이 겨울과 함께 찾아온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오늘의 질환입니다. 자, 뇌졸중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당히 무섭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온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옵니다. 네. 뇌졸중이 순간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혈관의 질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터지거나 막히어서 오는 순간적으로 오는 질환이고요. 예. 두 번째 그 대상이 되는 조직이 네. 뇌조직이라는 겁니다. 네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뇌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컨트롤합니다. 예. 근데 순간적으로 혈액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손상을 입게 되면 네. 뇌조직의 손상은 갑작스러운 마비라든가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이 병들은 어떤 예고나 이런 것들이 없이 갑자기 오는 질환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오니까 더 무섭다. 하지만 위험 요인들은 늘 밑에 상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우리가 네. 갑자기 오시더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그 보호자분들은 뭐 평소에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적으로는 네. 환자분들의 그 혈관 상태는 동맥경화라든가 혹은 고혈압에 의해서 혈관 상태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고요. 예. 오랫동안 지속된 이런 만성 혈관 질환들이 결국은 갑작스러운 혈관의 변화로 인해서 뇌조직의 손상을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가 뇌졸중 하면 보통 두 가지 병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뇌출혈이고 하나는 뇌경색인데요. 한국에게는 선생님 어느 질환이 더 많다고 보면 될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뇌경색의 빈도가 뇌출혈에 비해서는 한 70%, 뇌경색의 한 70%, 뇌졸중에서 훨씬 뇌출혈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뇌출혈의 빈도가 70% 그리고 뇌경색이 30% 혹은 40% 정도 차지하는 걸로 확 역전이 됐군요. 역전이 됐습니다. 예, 이런 예.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의 그 빈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약도 잘 안 드시고. 안 드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제력이 좋아지면서 예. 고혈압 약을 잘 드시니까 네. 그 뇌출혈의 빈도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서구화되면서 식생활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당뇨하고 예. 고지혈증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뇌졸중에 의해서 이제 뇌경색의 빈도가 올라가고 있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혈관이 터질 일은 많이 줄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경우가 이제 많아졌다. 많습니다. 이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뇌졸중이 잘 올 수 있는 분들이다. 조심을 해야 될 분들이 따로 계시지요. 일단 뇌졸중은 앞에서 그 사회자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예. 고령 인구에서 오는 병입니다. 나이 고령? 드신 분들은 네. 뭐 어떤 이유가 없어도 나이가 많을수록 뇌졸중의 빈도는 높아집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졸중의 위험인자라고 생각하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고혈압은 이제 뇌졸중을 가진 환자들의 한 70% 정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당뇨병이죠. 당뇨병. 당뇨의 경우에는 네. 이제 고혈압만큼 빈도수가 확 들진 않지만 네. 이 당뇨가 고혈압과 연관되는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고요. 네. 특별히 당뇨가 계신 분들이 뇌졸중에 갔을 때는 그 예후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우리가 좀 최근에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들의 하나가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부정맥이죠. 예. 이 부정맥이 최근 들어서 이제 뇌졸중 그 중에서도 뇌경색의 빈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거랑 뇌졸중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예, 그 심방세동이 있게 되면 예. 심장 내에서 혈전을 만들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혈전이
뇌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이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의 문제점은 굉장히 위험한 뇌경색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고령 인구에서 지금 급속하게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이 상당히 좀 걱정되는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방쇠동 있으신 분들은 왈파린 같은 약들을 거의 평생을 이제 계속 드시는 경우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 되는 거죠. 예. 예, 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이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병들은 이제 조절을 하면 되는 병이지만 조절할 수 없는 위험 인자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령 같은 것들 조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이는 먹는 예. 거니까. 네. 그리고 저 모든 병이 대부분 그렇듯이 예. 뇌졸중도 이제 남성한테 많이 옵니다. 왜요? 왜요? 글쎄 뭐 이런 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뭐 유전적인 원인이 되죠. 우리가 이제 남자의 경우에는 XY 유전자가 있고 여자는 XX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 그 사회자분들께 아시겠지만 남성의 경우에는 좀 그 위험을 좀 감수하는 그런 성격이 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이제 예. 뭐 하지 혈압이 있다 말라는 하더라도 짓, 예, 예. 혈압약을 드세요. 그래도 예. 남성분들은 잘 안 드시는 경우가 많고 여성분들은 좀 순수한 경우도 그렇죠. 많고 그다음에 예. 술, 담배의 경우에서도 남자분들이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들이 다 위험 인자가 될 것 같고요. 예. 특별히 또 하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폐경 때, 폐경 이후에 예. 이게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위험 인자가. 근데 네네. 이제 호르몬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이제 혈관의 보호 효과를 갖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뇌졸중의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보면 남성이 이제 뇌졸중의 빈도는 높긴 하는데 네. 이게 나이가 드시면 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병 중에 하나고요. 또 어. 하나 우리가 성별로 물어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여성의 경우에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빈도는 적긴 해도 네. 더 예후가 안 좋습니다. 아, 적게 오는데 센 게 오는군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혈관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예.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작은 혈관을 갖고 있으니까 예. 막히게 되면 그 위험인도, 그 위험에 대한 그 대응, 네. 뇌조직의 손상이 더 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이 좀 유리한 것도 있는데 여성이 유리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수면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적정 평균 수면 시간은 7시간 반 정도로 얘기하는데 많이 자면 마냥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다고 합니다. 뭐 수면은 늘 우리가 예. 6시간에서 8시간 적정 수면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수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심장의 보호 기능, 혈관의 보호 기능도 있고 네. 또 염증 반응도 억제를 하고 우리 스트레스도 이제 완화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나 적게 되면 슬립에 좀 잠이 적게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 빈도가 늘고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보고에서는 또 너무 많이 자는 사람도 뇌졸중이 온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네. 수면 자체를 어떻게 원인으로 막 확실하게 어. 규정하기는 아직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거는 아니다라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뇌졸중의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보통 마비되는 것만 알고 계시죠? 상당히 다양한 다른 증상도 있습니다, 선생님. 그죠? 예, 대표적인 증상이 반신마비죠. 네. 오른쪽이 마비가 오든지 왼쪽이 마비가 오든지 이런 것들이 오고 있고요. 네. 어떤 경우에는 언어 장애가 옵니다. 구사가 안 되는 거죠. 말을 네네. 못하거나 네. 못 알아듣는 증상도 올 수 있고요. 예. 또 발음이 샌다 그러는 거죠. 예. 발음이 부정확한 증상도 뇌졸중의 원인이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가 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각. 보이지 않는 증상도 뇌졸중의 하나의 증상일 겁니다. 아, 어느 날 갑자기 예. 뭐가 안 보인다. 네, 이게 예. 후두부 쪽에 예.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뇌에서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예. 특별히 이제 뇌 뒤쪽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는 것을 조절합니다. 네네. 근데 이쪽에 뇌경색이 오면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는 증상이 한쪽이 안 보인다. 예. 오른쪽이 안 보이거나 왼쪽이 안 보이는 증상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눈의 문제로 알고 이제 안과를 가시거나 이런 쪽으로 오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이 갑자기 한쪽이 안 보이거나 혹은 눈에 실명이 왔다 이럴 때는 네. 뇌경색, 뇌졸중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래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는 게 더 좋다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우리가 어떤 뇌졸중의 환자들은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뇌관 네. 쪽에 뇌경색이 왔을 때 혹은 뇌졸중이 왔을 때 네. 의식 콘스 상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다양한 증상들이 오는데요. 예. 그 뇌졸중의 증상에서 가장 특징은요. 제가 말씀드린 반신마비라든가 네. 말을 못한다든가 눈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뇌의 어떠한 병도 이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뇌에 종양이 있다든가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염증이 예, 있어서 예.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면
갑자기 온다는 거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말을 못한다? 이건 어. 뇌졸중이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서서히 온다. 뇌졸중이 네. 서서히 온다. 뭐 이런 증상들은 절대로 뇌졸중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일단 말씀하셨던 그런 모든 증상들이 갑자기 갑자기 오면 와야지 이건 뇌졸중이 뇌졸중을 확실하다는 의심할 겁니다.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 왜 계속 이렇게 어지러우시면 일어날 때 휘청하고 이렇게 좀 어지러우시면 아 내가 뇌졸중이 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어지럼증도 뇌졸중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네. 이 손에 뇌경색, 뇌졸중이 생기면 이제 네. 어지럼증이 오게 되는데요. 이제 어지럼증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세 가지 조건 정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빈혈 같은 거죠. 네, 빈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정기관에 이상이 되는 경우. 귀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귀 거죠. 안쪽의 경우, 네. 귀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예. 세 번째 이제 손에 뇌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어지러울 수 있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빈혈의 환자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줄었고요. 예. 이게 이제 전정기관이냐 뇌졸중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네. 이 뇌졸중에 같은 경우에 오는 경우에는 심한 어지럼증하고 예. 뭐 보행이 안 되는 증상이 같이 오거나 좀 말이 안 되는 구음장애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건 예전에 혈압약을 못 드시다가 요새는 혈압약을 많이 드시니까. 네. 예, 예. 또 혈압약을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시 80대, 70대 노인분들에서 이제 혈압이 있으신데 혈압약을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지럽다 생각하시는데 고혈압을 앓고 있고 약을 드신다 이러시면 혹시 내 혈압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보통은 아마 집에 혈압계를 다 가지고 계실 테니까 예, 자주자주 그렇습니다. 한번 재보시고 내가 약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최근에 매스컴을 많이 타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게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이라고도 하고 쉽게는 그냥 미니 뇌졸중 이렇게 알려지는 병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과성 뇌허혈은 네. 우리가 허혈성 뇌경색의 일시적으로 오는 형태입니다. 예. 즉 얘기를 해서 보면 뇌경색이 혈관이 막히는 질환인데 이 혈관이 막히다가 갑자기 뚫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일과성 뇌허혈 혹은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혔다가 뚫린다 이 예. 말인 거죠. 네, 네. 자연스럽게 뚫리는 경우죠. 예. 혹은 이제 혈행이 갑자기 개선되면서 네.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예. 정의적으로 보면 24시간 이내에 그 증상이 좋아지면 우리가 미니 뇌졸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일과성 뇌허혈은요 수분에서 수초, 되게 1시간 이내에 증상이 있다가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상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이런 미니 뇌경색, 뇌졸중 혹은 일과성 뇌허혈을 가진 사람들의 뇌혈관 상태는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예. 그냥 완전히 뇌경색이 오는 환자들보다 더 안 좋은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증상을 보이면 빨리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취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대개 보면 미니 뇌경색 혹은 일과성 뇌허혈을 가진 분들을 보면 일주일 이내에 뇌경색에 올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미니 뇌경색 혹은 일과성 뇌허혈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네. 되게 이런 재발을 확실히 낮출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있게 되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되고요. 자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자기 몸의 혈관도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지 네. 이거는 언제나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에 미니 뇌졸중이라 하면 그냥 왔다가 갔다. 네. 그러니까 나는 풍이 이제 지나갔다 뭐 이런, 회복이 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곧 다시 올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거기 한번 따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쪽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골든 타임에 관한 얘기를 한번 들려봐 주시죠. 뇌졸중은 치료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뭐 네. 뇌출혈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뇌경색의 경우에는요. 뇌혈관이 막혔을 때 완전히 뇌세포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사실 치료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는 게 의미도 없겠죠. 없겠죠. 뭐, 그런데 그렇죠. 이제 네. 다행스럽게 시차를 준다는 겁니다. 네. 가장 중심에 있는 세포들이 빨리 죽고 네. 이게 세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곁에 있는 세포들이 다 죽게 돼서 예, 그 점점 완전한 범위가 세포가 되는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치료 목적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이 막혔을 때 생존 가능한 그 뇌세포를 살리는 게 목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빠르게 혈관을 개통해야 된다는 거죠. 예. 되게 이제 이런 골든 타임이라는 게 뇌세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우리가 봐서는 일반적으로 한 6시간 혹은 12시간까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혈전용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정맥 혈전용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시간 반 정도 네. 이 정도 하고요. 예. 동맥 혈전 제거술회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도 우리가 예. 골든타임, 예. 뇌세포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3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우리 의학 기술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예, 의학 기술이 늘은 것들이 맞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치료 제재가 많이 좋아졌죠. 이제 정맥 혈전 제거술, 정맥 혈전 용해제밖에 없었을 때는 우리가 3시간 예.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뇌 영상의 그 기술이 발달하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가 4시간 반까지도 열릴 수 있었고요. 네. 또한 그 동맥 혈전 제거술을 하면서는 아주 혁명적이 됐죠.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8시간까지 뇌경색 환자들을 살릴 수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환자가 그렇지는 않지만 24시간 증상이 발생하고 24시간까지도 네. MRI나 이런 것 특수 기법을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조직이 충분하다 하면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그런 예.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골든 타입이라는 개념들이 예. 치료 제재가 뭐냐 혹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는 변동적이긴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간에요. 24시간, 8시간이라고 해서 이게 그때 가서 치료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왜냐하면 우리가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1분에 200만 개의 뇌세포가 죽게 됩니다. 1분에 200만 개씩이요? 1분에 200만 개가 되는 거죠. 와, 예, 예. 그럼 우리 뇌세포에서 1분에 200만 개씩 죽게 된다는 것들은 네. 15분 상관으로 뇌혈관 혈전용해제를 15분 빨리 줬다, 15분 늦게 줬다에 따라서 굉장히 후유증을 줄일 수 있냐 또 남길 수 있냐의 그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얼마나 빨리 치료하느냐 하는 것들이 치료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골든타임 3시간이라는 말씀을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스트레스가 있었거든요. 3시간 안에 과연 오실 수 있을까? 그런 스트레스를 저희들도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언제든 좌우지간 1분이라도 빨리 오면 더 많이 뇌세포를 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네. 연구가 굉장히 많죠. 이제 얼마나 더 빨리 할 거냐 네. 이런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뇌혈전 용해제를 쓰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아예 앰뷸런스에 CT하고 주사용제를 달아놓고 아하. CT를 찍고 바로 앰뷸런스에서 혈전 용해제를 주는 이런 기술까지도 연구한다는 거는 예. 얼마나 이 시간이 중요할까냐 뇌졸 예. 중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반증하는 그런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시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식구들이 아닐까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쓰러지시면 그 옆에 계신 분이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의식이 있고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는 안정시키고요. 네. 환자가 뇌졸중 환자들한테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다른 정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119에 전화해서 환자를 이송시키는 게 가장 안전하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연락을 했고 이 그동안 이제 그동안에는 뭘 하고 있으면 될까요?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별로 할 건 없는데 예. 호흡이 좀 안 좋다 그러면 호흡 기도 유지 같은 거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거. 환자 입에 뭘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아, 물 같은 걸 주고 준다든가 막, 뭐 이런 예, 것들은 예. 왜냐하면 뇌졸중 환자들은 의식도 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삼키는 근육 자체가 약해져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이제 음식물이나 약물이나 이런 게 들어가게 되면 호흡을 막힐 수 있고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뇌졸중 치료는 잘했는데 또 흡입성 폐렴으로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보호자분께서는 특별히 뭘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예. 빠르게 전화하시게 되면 네. 아마 뭘 하시기 전에 119 구급대가 들어올 겁니다. 부산 지역에 같은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아마 가야 될 병원도 섭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응급체계가 아주 잘 갖춰진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119에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들 집, 며느리 집에 연락하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 119에 먼저 연락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이제 병원에 도착을 하시면 병원에서는 빨리 치료를 해주시겠죠. 어떤 치료 해주십니까? 골든타임이 지난 후에요. 골든타임 안에 도착을 했다. 골든타임 안에 왔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3시간 혹은 4시간 반 이전에 오신 환자들한테는 이제 네.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죠. 정맥으로 우리 혈전 용해제를 주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동맥으로 큰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리고 8시간 이내에 왔을 때 우리가
동맥 혈관 제거술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예, 예. 쉽게 얘기해서 혈관으로 기계를 집어넣어서 네. 혈전을 끌어내는. 아, 그게 그런 가능하군요. 수술. 예, 예. 최근에 들어서 보면 동맥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되면 85% 정도까지 혈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야. 바로 눈앞에서 혈전이 빠지는 게 보이게 예, 되고요. 예, 예. 빠지는 순간에 환자가 좋아지는 것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 그만큼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 이제 동맥 혈전 제거술이 될 것 같고요. 예. 또 세 번째 다른 동맥 혈전 제거술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네. 수술적 방법으로 혈관을 잇는 이런 방법도 하고 있습니다. 혈관 분압을 해가지고 예. 환자 혈행을 개선시키는 이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 이 골든타임 내에서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골든타임 안에 오시면 치료를 하게 되고, 불행하게 이제 골든타임을 넘겼다. 뭐 예를 들면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예. 주무시다가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게 되면 골든타임이 지나서 오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분들은 뭐 포기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하실 거잖아요. 맞습니다. 골든타임에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빠르게 혈전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혈전 용해제가 아닌 항혈전제, 이제 아스피린이라든가 네. 항혈소판제들 같은 것들을 쓰게 되고요. 예. 또 이제 이런 환자들이 뇌졸중이 발생하고 뇌혈관이 막히고 나서 2, 3일 내에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게 됩니다. 예. 환자가 나빠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감시하면서 환자의 후유증을 줄이면서 빠르게 재활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게 됩니다. 네. 비록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3시간 이내 뇌경색 환자들의 경우 3시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빈도가 50% 미만입니다. 예.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골든타임을 넘어서 오는 경우가 많게 예.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보존적인 치료와 또 음.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이런 치료 방법을 통해서는 환자가 굉장히 더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어떻게든 방법은 있고 가급적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은 사실은 뇌졸중 중에서 뇌경색에 관한 치료 방법이었는데 한 30% 정도는 뇌출혈도 뇌출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출혈은 이게 혈관이 터져서 이제 안에 핏덩어리가 이렇게 고여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출혈의 크기에 따라서 예. 이게 이제 수술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고요. 수술을 결국 하시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 예. 예. 수술에 대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뇌출혈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경색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사망률이 한 10% 정도 생각을 한다면 네. 뇌출혈은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높군요. 그러니까 예. 다른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보다도 훨씬 더 집중적인 치료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집중적인 예. 감시와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쯤에서 좀 바보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울 때는 뇌조직은,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는다 이렇게 배운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렇게 뇌경색 오신 분들도 나중에 재활치료해서 다 걸어 다니시고 말씀도 잘 하시거든요. 그러면 뇌조직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뇌조직이 산다는 것들은 이제 원론적으로 봐서는 아니다가 답입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전 제거술이나 혈전 용해술이나 동맥 혈전 제거술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우리가 죽어가는 조직을 빨리 살 수 있다는 거죠. 죽어가는 아이를 살렸다. 뭐 예. 그런 거죠. 완전히 죽은 세포가 아니라 예. 죽을 가능성이 있는 세포를 살렸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들어가게 되면 또 급성기 뇌경색, 뇌졸중 환자들한테 재활 치료를 좀 갑자기 좀 땡기게 되면 네. 좀 빠르게 우리가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뇌 기능 중에서 죽은 조직 주위의 뇌 조직들이 보상하는 기능이 생긴다는 일을 거죠. 더 많이 하는 거죠. 거죠. 예. 이런 일로서 이제 환자가 좋아지는 것들은 보이는데 예. 사실상으로 보면 죽은 뇌조직, 이미 죽은 뇌조직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는 없군요. 예. 자, 이제 선생님 급성기 치료를 잘 받고 퇴원은 아직 아니죠. 이제 재활 치료를 빨리 이제 받으셔야 할 텐데 재활 치료는 어떻게 받으면 되죠? 최근에 뇌졸중 환자의 재활의 개념은요. 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맞습니다. 좋다. 그래서 대부분의 병원도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뇌졸중 환자가 오면 네. 그 중환자실, 뇌졸중 집중 치료실에서 네. 재활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니 중환자실에서 재활 치료를 해요? 빠른 거죠. 빠르게 관절을 움직여주고 뇌를 자극시켜주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네. 환자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결과를 봐서도 뇌졸중을 얼마나 재활을 오래 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얼마나 빨리 재활 운동을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재활을 하게 되고요. 예.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제 재활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우리가 팔다리의 마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되도록 재활의 이펙트, 재활의 효과가 빨리 나오게 되는데요. 네. 언어라든가 예. 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나 네. 어떤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재활의 효과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팔다리 같은 경우는 빠르게 재활을 시키고 효과적으로 재활을 하게 되면 3에서 6개월 정도 봤을 때 벌써 효과가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여튼 공원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절룩절룩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걷는 연습하시는 분들 많이 예, 뵙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팔다리는 빨리 돌아오는데 말하는 능력이나 인지 능력은 조금 늦을 수 예, 있다. 늦을 수 있습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 기간에 조금 이렇게 한계는 있을 수 있으니까 퇴원을 조금 빨리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집에서도 계속 재활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활 치료 일단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일단 예. 가정을 집에서 복귀를 한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지도를 받고 예. 재활 방법을 익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후유증이 크지 않고 발다리에 약간의 위압감이 있은 이 정도의 뇌졸중 환자들한테는 빠르게 자기 생활에 복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서 일을 하시던 분이라다 가사를 하시던 분이라면 빠르게 가사 활동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직장 가지신 분이라면 네. 오래 쉬는 요양 기간을 갖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해지면 빠르게 예. 자기 직장에 복귀하는 것을 제가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을 함으로써 이전에 했던 자기의 뇌 기능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런 뇌졸중 환자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재활치료,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의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재활 치료도 가급적이면 빨리, 일상 복귀도 가급적이면 빨리 예. 하는 게 훨씬 좋다. 예전에 그 재활의학과 선생님 한 분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 강의를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예. 뇌졸중 재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 제목이 뭐였냐면 집으로입니다. 집으로. 네. 자기의 목표는 빠르게 저 환자를 집으로 보낸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그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뇌졸중 환자의 이 목표는 병원을 오래 있는 게 아니라 네. 빠르게 위험을 벗어나게 하고 집에 복귀시키는 게 더 좋은 치료의 방법이 아닌가. 환자로 봐서도 그렇고 가정으로 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오래 있으실 생각보다는 예. 빠르게 집으로 복귀할 수 있는 일상으로 예, 일상으로 복귀하는 복귀하시라. 이런 복귀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이쯤에서 선생님의 금과 옥조 같은 잔소리를 저희가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해 주십시오. 뇌졸중의 예방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 앞에서 얘기한 대로 뇌졸중을 잘 걸리는 분들의 위험 인자들을 보면 예. 대부분의 우리의 습관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네. 혈압이라든가 당뇨, 음. 흡연, 고지혈증, 네.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이죠. 되게 보면 다 피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연령이나 그러니까 뭐 남자 성별이나 이런 어쩔 수 것들은 없는 어쩔 것들이 수 있었고. 없지만 예. 고혈압이나 당뇨, 흡연 그리고 고지혈증 같은 것들. 고지혈증, 예. 과다한 음주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활을 하느냐, 목표를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혈압약을 잘 먹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게. 네, 이게 네, 뭐냐면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혈압약을 생각을 하면 이게 부작용이 많을 거다. 예. 야, 이거 먹으면 또 평생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니까 이걸 뭐 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고혈압 약들은 혈관 보호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먹는 것들이 좋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뇌졸중 환자들한테 혈압약 먹는 것들이 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보다 훨씬 더 좋은 거다. 저도 인상 대신 그거 드시라고 그게 말씀드렸거든요.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혈압약 같은 것들은 치매를 막는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굉장히 네. 많이 있거든요. 예.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당뇨도 그렇고요. 또 이제 흡연 같은 앞에서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건 약으로 쉽게 조절되지만 네. 흡연은 약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끊어야 되는 건데 예. 사실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이 이제 흡연을 하시던 분들이 잘 못 끊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예. 이런 것만 줄여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음.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뇌졸중 환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게 어떤 음식을 먹을 거냐,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이제 음식과 약이라는 이런 개념을 상당히 음식이 약이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에 물어보시는 패턴이 이렇습니다. 뇌졸중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예. 사실 제가 뇌졸중을 전공하는 의사 입장으로서는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기름기 많은 음식은 피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예. 우리가 기름기 많은 음식이 나쁜 건 아니고 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게 문제라는 거죠. 아하. 그죠? 예. 근데 가장 피해야 될 거 저는 아직도 소금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소금?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계절이 바뀌면서 혈관이 경직이 심해진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하게 짠 음식 같은 것들은 네. 소금, 혈관의 경직성을 증가시킨다는 네, 거죠. 네, 예. 이럼으로써 더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에 예. 소금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아마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음식 굉장히 짭니다. 우리는 짜지 않는다고 국 종류가 생각하지만 거의 다 짜고요. 아마 국을 한번 끓여보시면 네. 얼마나 간장이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입맛에 맞췄을 때 예. 근데 이 소금을 줄이는 식단을 갖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뇌졸중을 피하는 방법에서는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래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건전하게 가져갈까 생각하는 게 뇌졸중을 피하는 그런 그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자, 뇌졸중에 대해서 막연했던 것들도 좀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문제점들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차재관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검사도 좀 자주 받으시고 내 몸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도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졸중은 치료도 빨리 그리고 재활치료도 가급적 빨리 일상복귀는 더 빨리 가급적 다 빨리 당겨서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TV닥터 다음 주에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